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장비로 얘기했을 때 카메라 바디, 그 다음에 렌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바디보다는 렌즈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렌즈는 뭐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장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파트에서 배웠지만 피롤 카메라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렌즈 없이 구멍만 뚫어서 찍는 그런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꼭 사진 찍을 때 카메라에 렌즈가 꼭 부착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촬영에서 렌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의 선명도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렌즈죠. 그래서 이 렌즈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카메라에 사진에 사용이 되었나라는 거를 렌즈 파트를 시작하면서 알아두는 것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카메라 쪽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카메라는 사진 수리 발명되기, 그러니까 사진 수리 발명이 1839년 8월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받은 해가 뭐 연구는 그 전부터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1839년 8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 수리 나오기 300~400년 전부터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걸 통해서 화가들이 주로 과학자들도 일식 관찰할 때 사용을 했지만 대부분 주로 화가들이 그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로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그 렌즈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 렌즈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게 카메라 옵스큐라죠.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라가 진화돼 가지고 이 정도로 규모도 작아지고 지금 요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카메라에서 배웠지만 SLR 구조잖아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에서 위에서 보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이 반사경에 의해서 상하가 똑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여기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그리는 거잖아요. 드로잉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여기 웨스트레벨 파인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렌즈가 붙어져 있어요. 렌즈가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초창기 카메라 옵스큐라에는 렌즈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렌즈가 부착된 이유가 왜 붙기 시작됐냐면 우리가 피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각형 프레임에 뭐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든 이것처럼 그리든지 간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이 스케치해서 거기다가 색을 입혔을 때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많이 썼는데 이 구멍을 작게 하니까 상의 선명도는 뛰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구멍을 크게 하면 이게 지금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렌즈 파트에서 조리개랑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조리개라는 구멍을 크게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에도 일반적인 기능으로 요즘은 다 내장되어 있는데 아웃포커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면 초점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펜포커스라고 그러는데 선명도가 진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피놀 카메라의 구멍을 크게 하니까 상의 밝기는 밝아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입자를 창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창난원 자체가 구멍을 크다 보니까 덩치 큰 듬성듬성한 이런 덩치 큰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의 선명도가 떨어지죠. 대신 상은 환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좀 그리고 싶을 때는 구멍을 작게 했더니
빛의 입자가 작은 미세한 빛의 입자가 들어와서 상의 선명도는 뛰어나지지만 실질적으로 화면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드로잉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더라. 그래서 구멍을 크게 하니까 선명도는 떨어지고, 그때 밝아서 좋았지만 구멍을 작게 하니까 선명도는 뛰어나지만 너무 어두워서 스케치하기가 불편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방법들을 또 생각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558년도에 그 이탈리아에서 다니엘로 바로바로라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이게 다초점 렌즈라는 건데요. 밑에가 이렇게 돋보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돋보기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돋보기를. 그래서 그 카메라 옵스큐라의 피놀 앞에다가 돋보기를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던 돋보기를 그냥 무식견에 대봤더니 구멍이 크든 작든지 간에 상의 선명도를 높게 해주더라 라는 걸 발견해낸 거죠. 발견해내서 옳지, 카메라 옵스큐라 앞에는 렌즈가 필요하겠구나. 렌즈가 있으면 상의 선명도도 높여지고 항상 밝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볼록 렌즈를 단검대니까 돋보기가 뭐예요? 볼록 렌즈잖아요. 볼록 렌즈. 근데 볼록 렌즈의 단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지만 분산을 시켜주지 않아요. 분산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 선명하고 환한데 주변부는 또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앞에다가 오목 렌즈를 끼게 되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분산시켜주죠. 그래서 상의 선명도도 좋아지면서 빛이 분산이 돼서 화면 전체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더라. 그래갖고 볼록 오목 렌즈가 기본적인 렌즈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카메라에 렌즈가 부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1558년이니까 우리가 사진술이 인정받은 게 1839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렌즈도 사용이 돼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렌즈를 이제 나중에 렌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렌즈를 구입할 때 보면 이렇게 뭐예요? 디렉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몇 군, 몇 매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볼록, 오목이 1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볼록, 오목 이런 몇 군, 몇 매라는 거 그런 렌즈의 뭉치가 몇 장이 더 들어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고, 그 렌즈의 매수가 많을수록 렌즈가 훨씬 더 고품질의 하이 퀄리티의 선명도를 지닌 렌즈들이다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즈들이 이제 그때부터 선택이 돼 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렌즈의 원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렌즈의 원리라기보다는 빛의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LR 카메라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좌우 상하가 역상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들어간 빛이 꺾여서 밑으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들어간 빛이 꺾여서 위로 들어가고, 중앙으로 들어간 건 중앙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역상이다. 그래서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의 주변으로 들어간 건 꺾여갖고 아래로 들어가고, 중앙으로 들어간 건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렌즈의 기본적인 원리고 빛의 원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이미지는 좌우 상하가 역상으로 보이는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라는 게 달려져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카메라를 이런 반사식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를 알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렌즈의 밝기입니다. 렌즈의 밝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장비에 신경을 또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장비에 또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렌즈를 살 때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게 렌즈의 밝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렌즈는 무조건 밝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밝은 렌즈들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렌즈가 저 어두운 렌즈보다 밝은 렌즈가 뭐 기술적으로 처리가 더 힘든지 어떤지는 몰라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밝은 렌즈가 굉장히 고가의 렌즈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렌즈가 밝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렌즈는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밝은 렌즈일수록 하이 퀄리티 렌즈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밝은 렌즈가 무조건 좋은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밝은 렌즈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밝은 렌즈가 하이 퀄리티 렌즈가 맞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렌즈가 내가 찍는 사진에 무조건 좋은 것이다. 어두운 렌즈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에 무조건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좀 덜 밝은 렌즈도 내가 촬영하는 이미지에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렌즈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무조건 밝은 렌즈로 찍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 밝은 렌즈의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 렌즈의 유효 구경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렌즈 유효 구경이라는 건 최대로 완전히 열렸을 때 이 지름을 우리가 유효 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즈를 완전히 오픈했을 때 이 지름, 요걸 유효 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렌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50mm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렌즈의 초점거리거든요. 그래서 유효 구경을 초점거리로 나눴을 때 그 나오는 값이 렌즈의 밝기를 표시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2가 될 수가 있고 1.4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렌즈처럼 1.8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 구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요 렌즈의 밝기 숫자가 작아지겠죠.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유효 구경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밝다는 얘기입니다.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유효 구경이 좁다는 얘기고 렌즈가 어둡다는 얘기에서 밝은 렌즈는 요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요 숫자를 보고 숫자가 작은 건 밝은 렌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렌즈 중에 가장 밝은 렌즈가 1.2 렌즈가 있습니다. 거의 2라고 가까운 렌즈죠. 1.2 렌즈가 있어요. 이거 표준 렌즈에 있는데 1.2 렌즈가 가장 밝은 렌즈고 50mm 렌즈이면서 가격은 100만원대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똑같은 50mm 렌즈인데 1.8은 요거는 10만원대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2하고 1.8. 뭐 숫자상으로 따지면은 0.6 콤마 정도 차이, 뭐 거의 차이도 없는 그 정도의 숫자인데 그 가격 차이는 10배가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렌즈가 밝은 건 그만큼 비싸고 또 렌즈의 그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재질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싸다. 그러니까 렌즈가 밝아서 비싼 것보다 그 밝은 렌즈에 사용하는 렌즈의 재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밝기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무조건 렌즈의 밝기만 좋은 걸 선호하실 이유는 없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하여튼 밝은 렌즈는 퀄리티가 좋은 렌즈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로 따졌을 때 하여튼 무조건 1등급 렌즈가 있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급 렌즈, B급 렌즈, C급 렌즈다 이렇게 봤을 때 같은 A급 렌즈인데 1.4 렌즈가 있고 2.8 렌즈가 있다. 그럼 2.8이 좀 더 어두운 거잖아요. 렌즈의 재질은 A급인데 그랬을 때 퀄리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밝기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밝은 렌즈라는 건 뭐냐면 렌즈의 퀄리티를 떠나서 밝은 렌즈의 기준은 뭐냐면 렌즈를 그만큼 더 오픈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하이 스피드를 촬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셔터하고 조리개의 활용폭이 좀 더 어두운 렌즈보다 넓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렌즈의 밝기가 갖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떠나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그러니까 좀 더 밝은 렌즈는 어두운 렌즈보다 자신이 원하는 아웃포커스를 좀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두운 렌즈보다 하이 스피드를 더 빨리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게 밝은 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이 퀄리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다. 근데 이 퀄리티가 좋은 렌즈에 밝은 렌즈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재질의 렌즈에서는 밝고 어두운 게 렌즈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렌즈를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렌즈의 명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는 렌즈 중앙에 이렇게 정면에 이런 정보가 없는 렌즈들도 있어요. 뭐 경동에 써있는 렌즈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렌즈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즈 정면에 렌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조회사, 뭐 니콘이면 니콘, 그 다음에 니코르라는 건 니콘에서 만든 렌즈의 이름 명치입니다. 그 다음에 초점거리, 초점거리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렌즈의 초점거리, 그 다음에 렌즈의 밝기, 그 다음에 렌즈의 제조번호입니다. 렌즈의 제조번호는 이 렌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불행한 일을 대비해서 이 제조번호는 기록해 두는 게 좋다. 만약에 도둑을 맞았다든가 분실을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조번호를 적어놓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안 적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기본적으로 렌즈 앞에 렌즈의 기본적인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또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고유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게 렌즈에서 렌즈에서 일어나는 그런 빛의 현상이라는 타이틀이 타이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꼭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굴절, 반사, 그 다음에 분산, 회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렌즈의 원리, 빛의 원리에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상이 역상으로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굴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분산은 분산이나 그 다음에 반사나 회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또 나름대로 뭐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적인 명칭이나 특징을 또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굴절이다, 분산이다, 그 다음에 반사나 회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자체의 이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플레어나 고스트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조리개 날개나 뭐 이런 쪽에서 부닥쳐갖고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는 게 또 회절이고, 이 반사는 유리나 이런 거에 닿았을 때 경계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빛이 꺾여버리는, 진행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게 또 반사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렌즈에서 일어나는 빛의 현상에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렌즈의 포괄 범위입니다. 렌즈의 포괄 범위. 렌즈의 포괄 범위라는 건 실질적으로 렌즈가 찍히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렌즈의 포괄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렌즈가 둥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미지는 동그랗게 찍히는 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뭐예요? 코닥에서 만든 박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이미지가 동그랗게 찍혔어요. 동그랗게 찍혔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거부 반응이 좀 많았죠. 왜냐면 그때까지 봐왔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각 프레임으로 봤던 이미지들이었는데, 이 동그란 이미지를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이질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메라 뒤에다가 필름면 바로 앞에다가 사각 프레임으로 막아서 사진도 사각형으로 찍히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각형으로 막아놓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미지 썩 포괄 범위 밖에 화면이 찍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포괄 범위에 맞춰서 실제 화면이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렌즈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 앞에다가 필터를 뺐다 꼈다 이게 귀찮아가지고 뭐 2개, 3개씩 막 겹쳐서 끼다 보면 사각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갖고,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네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소형이나 중형 카메라에서는 포괄 범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필터도 하나나
그 다음에 좀 뭐예요? 또 렌즈 후드도 제대로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브먼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곡을 수정한다든가 초점면을 이동하기 위해서 렌즈 앞보드나 뒤에 백을 갖다가 막 꺾어주고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포괄 범위가 작다 보면 이미지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형 카메라 렌즈들은 이 포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얼마든지 무브먼트를 해줘도 이미지가 안 나오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괄 범위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범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소형이나 중형 카메라에서는 그걸 개념을 파악하고 필터나 렌즈 후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의 화각이 있습니다. 이 렌즈의 화각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사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렌즈의 화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가가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초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심도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 구도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칼라를 찍을 것이냐 흑백으로 찍을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렌즈의 화각도 어떻게 찍느냐, 어떤 각으로 찍느냐에 따라 똑같은 대상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진적인 메시지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렌즈의 화각은 그 사진의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진가들이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사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작업하는 이런 사진가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렌즈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화각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고 촬영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촬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화각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사진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거든요. 그래서 화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처음 배우실 때는 뭐 몇 미리 렌즈가 화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렌즈의 화각을 하다못해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의 대표적인 렌즈 하나 정도씩은 화각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각은 한 45도, 45도보다 좀 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하는 게 45도 정도의 화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광각 계열 렌즈들은 그거보다 더 각이 넓고, 뭐 180도의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지만, 망원 쪽으로 갈수록 화각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지금 숫자가 높은 쪽으로 가면은 망원 쪽 렌즈고요. 숫자가 낮은 쪽으로 가면 광각 쪽 렌즈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하는 게 50mm예요. 그래서 50mm 표준 렌즈는 화각이 한 45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초점 거리가 넓은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화각이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화각이 넓어진다는 건 주 대상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배경이 넓어진다는 얘기고요. 화각이 좁아진다는 건 주 대상의 부분적인 것만 강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사진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에 맞는 화각의 렌즈는 뭔지를 알고 선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화각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사진 찍는 분들은 이 화각이 몇 단계에서 변화되는 그런 줌 렌즈를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가 몇 미리 렌즈에 어떤 정도의 화각으로 찍는지도 모르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그냥 요 정도가 좋겠다고 무조건 눌러대니까 자기가 찍은 렌즈의 초점거리가 몇 미리고 그 몇 미리 되는 화각이 어느 정도 각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각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각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초점거리별 렌즈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기본적인 화각부터 천천히 밟아 나가야 자신이 찍고자 하는 사진에서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에서 화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